우리 아이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시작했지만 결국은 가장 많은 변화를 일으킨 것은 저 자신에게 가장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저의 소개는 이렇게 넘어가고, 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지혜로운 부모의 단계별 역할이에요. 또 부모라는 역할이 사실은 아이가 영아기 때, 유아기 때마다 다 해야 될 역할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누구에게도 배워본 적이 없어요. 제가 어르신들 강의 가면 어르신들 잘 표현 못하잖아요. 특히 경상도는 에이 그런 거 모른다 뭐 그런 거 우리 안 하고 살았자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분들의 표현 방법은 왜 그럴까요? 누구에게도 사랑한다, 고맙다, 미안하다, 또는 밥 먹자, 많이 아팠냐, 이러한 말을 들어보지 못했고, 어떠한 상황에 어떤 말을 해야 된다는 것을 경험하고 이렇게 해보지 못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가장 원초적인 고마워, 미안해 이 말까지도 사실은 표현하는 게 참 힘들잖아요. 그걸 내 마음에 들키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게 참 이 표현도 이 역할도 아이들 단계마다 표현의 방법이 달라야 되고 스킬이 달라야 되고 달라야 됨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자기가 살아온 대로 또 아이를 이렇게 케어하고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성장하는 부모들을 대부분 보면 아이가 클 때 아이에 맞게끔 자신도 성장시키는 부모가 결국은 아이를 또 성장시키는 부모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서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꼭 필요하지 않을까. 단계별로 나의 역할을 알아야 되고 단계별로 아이가 성장하는 성장 단계별 그 지식 또한 조금은 필요하지 않을까. 이때 아이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알아야지만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역할들이 참 중요한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볼게요. 자녀가 자람에 따라 부모의 역할도 그 욕구도 능력의 변화와 성장에 따라 변화하더라. 그것은 여러분들이 아마 저보다 연배가 더 많으신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아유 못 모르게 아이들 키웠어 이러지만 가만히 보면 그때 아이들의 관심사나 그때 아이들의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서 나도 많이 달라졌구나를 조금 느끼시지 않았을까. 그렇다 그러면 그러한 상황에서 안 되네. 우리는 어떻게 변화하고 왔을까라고 봤더니 그렇죠. 갓 태어난 아기에게 젖 먹이고 뭐 이거는 보육자의 기능이고, 이제 양육하고 훈육하고 뭐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과연 이러한 역할들을 잘 해왔을까라고 보여진다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연령별로 주로 들어가야 되는 역할들이 다를 뿐이지, 저는 이 전 연령대 이 모든 것이 다 저는 같이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좀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적재적소에 이걸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어떻게를 알아야지만 우리가 적절히 사용할 수 있더라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바람직한 부모 역할과 자녀와의 행복한 관계를 위해 먼저 자녀의 발달적 기질, 뭐 환경적 특성, 이러한 모든 것들을 알아야 된다. 그럼 양육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를 신뢰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떠한 신뢰, 무엇을 위한 신뢰라고 물어보신다 그러면 안전지기. 내가 위험을 느꼈을 때 영아기 아이들은 가장 먼저 누구에게 달려가나요? 부모에게 달려가게 돼 있어요. 네. 그 안전지기가 내가 위험할 때 부모가 나를 안아주더라, 위로해주더라, 이러한 감정에 대한 소통이 이루어진 아이들은 커서도 어떠한 위험이 처했을 때 엄마 나 이래서 좀 힘들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아이로 성장해요. 그런데 사춘기가 되어서 자신에게 어떠한 위험이나 처해 있고 어떠한 상황에서 노출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말하지 못한 아이들이 대부분이 보면 영아기 때 부모가 어떠한 위험에 처해 있을 때 또는 이 아이가 다쳤을 때 안전지기로서 역할을 못 해줬을 때 이 아이들은 절대 도움을 청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라고 봤더니 우리 부모들은 내가 위험에 처했거나 이랬을 때 나를 위로해 주거나 나를 안아주거나 나를 소통해 준 적이 없어, 이거더라는 거예요. 이번에 정인이 사건이 조금 있고 나서 사회적 이슈가 됐잖아요. 그 아이가 누구에게 이렇게 잘 살갑게 갔던 아이가 어느 날 혼자 있어요. 왜 그럴까요? 신뢰가 무너졌던 거예요. 어른에 대한 신뢰가. 그죠? 결국은 이 양육 단계에서 부모의 신뢰가 안아주는 감정에 대한 정서에 대한 안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또는 폭력을 이렇게 부탈을 당한 아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부모가 안전지기로서 역할을 하지 못했을 때 나오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또한 훈육을 통해서 자녀의 잘못된 버릇을 고치고 통제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데 규칙과 질서를 가르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부모들은 훈육을 통해서 통제하려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것이 어디까지가 지속되냐라고 봤더니 사춘기가 되어서 아이가 이제 자아가 형성되고 개인적인 이제 개인의 가치관이 형성될 때도 부모는 자기 통제하에 훈육을 하고 있으니 아이들과 소통이 되지 않고 아이는 밖을 나가게 되고 부모에게 더더욱 입을 닫는 형상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누구의 기준에서 하냐면 부모의 기준에서요. 자신은 이미 30살, 40살이 됐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위로가 필요 없을지 모르지만 1살, 2살, 3살 된 아이는 그러한 상황에서 위로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인지하지 못하는 부모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규칙과 질서를 자기 기준에 의해서 통제를 해버리면 이 아이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규칙과 질서를 우리는 지키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이러한 정서가 묻어나지 않고 통제를 받다 보면 그 통제에 더 큰 반항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 반사회적 행동이 이어지겠죠. 그러면 결국은 그것이 언제 터지냐, 언제든 터지게 되어 있어요. 그 시기가 조금 빠르나 늦으냐일 뿐이죠. 범죄자의 대부분이 보면 뭐 구강기 때의 구조, 뭐 구강기 때에 충족이 되지 않았다, 뭐 이러한 말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언젠가는 터지게 되어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제가 위기가정 또는 소통의 뭐 갈등에 의해서 오는 가정들을 이렇게 코칭을 하다 보면 어느 구석에든 분명히 우리가 충족되지 못하는 정서들이 있더라는 거죠. 네, 근데 여러분들도 아마 대부분 상담을 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그것을 많이 느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훈육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도 조금 부모들에겐 통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구성의 요소로서, 구성원으로서 우리가 규칙과 질서를 지키면서 살아가는 행동의 한계를 가르쳐야 합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그러니까 훈육에 대해서도 부모들은 이것은 통제해야 된다라는 나의 소유물이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고 계시는, 그래서 자신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경우들을 제가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 훈육을 통해서 사회적 동물로서 살아가면서 자신의 행동에 책임지는 것을 가르쳐야 하는 것이 우리는 부모로서 훈육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부모로서 성장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러한 중심의 사실은 내용은 유치원, 영아기, 유치원에 가서 강의를 할 때 이러한 중심적인 내용을 강의를 하면 굉장히 그들에게도 만족할 수 있고, 그리고 또 하나 부모의 가치관을 제대로 형성시켜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팁이 된다. 그로 인해 어떻게 훈육을 할 때 어떠한 언어로 훈육을 하면 좋을까요에 대한 이야기로 더 풀어나가신다 그러면 아마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강의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하나의 팁으로 드릴게요. 그러면 오늘은 여러분들이 전반적으로 강사인 분들 또는 단계별로 어떠한 연령분들의 부모가 오셨는지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을 훑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아이가 미운 두살을 보내지 않듯이 모든 청소년이 격정적인 사춘기를 보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연구 결과 청소년의 도덕적, 윤리적 믿음과 특징을 결정하는 데 많은 영향을 주는 것은 엄마나 아빠임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내용들은 결국은 우리가 양육과 훈육 단계에서 정서적인 안전지기를 하지 못했다, 또는 훈육에서 사회적 규범과 통제 한계를 우리가 정해주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때 아이들과 소통을 하면서 넣어주면 이 아이는 분명히 변화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셔야 되는 것이 초등학교와 중학교 어머니들께 해드려야 될 가장 큰 핵심 키워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이 청소년기의 아이들이 드러나는 문제 행동이 대부분이 보면 부모들은 친구를 잘못 만나서 라고 말을 하지만 왜 그 아이가 친구 말을 잘 듣게 되었을까요? 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왜냐고요? 부모는 자기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부모는 자기를 이해해주지 않고 공감해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친구는 자기 말을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고 함께 소통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 친구의 가치관이 잘못되었고 올바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와 그 감정을 함께 교류가 하고 싶으니까 그 아이와 똑같은 행동을 한다는 것을 부모에게 알려줄 필요는 있어요.
그렇다 그러면 그 아이의 행동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판하기보다는 네가 왜 이러한 생각을 했을까? 왜 엄마에게 도움을 청하지 못했을까?에 대한 자기 성찰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너가 그렇게 말을 했을 때 수많은 비난과 비판을만 했었구나. 엄마도 엄마가 처음이다 보니 엄마 감정에만 치우쳤고 너가 왜 그러한지를 이해하지 못했구나에 대한 서로에 대한 용서와 이해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어머니들 강의 가면 참 많이들 우시거든요. 왜냐하면 초등학교는 사실은 아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훈육이라는 단계를 통해서 사회적 동물로서 살아가기 위한 많은 규범들을 배우면서 옳고 그름을 배우는 시기가 오잖아요. 그랬을 때 사람은 한 번만에 다 완벽하게 그것을 해낼 수 없어요. 실패도 할 수 있고 좌절도 올 수 있어요. 그럴 때 완벽 성향을 가진 부모는 왜 그거밖에 못해라고 얘기를 해요. 또는 굉장히 낙천적인 엄마는 그럴 수 있어 라고 한계치를 너무 허용을 해줘 버린 경우 그거에 대한 잘못을 또 인식 못하는 아이들이 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것이 적절한 조화라는 것이 참 힘들지만 우리가 사회적으로 규범적으로 정해져 있는 그 조화로움을 인식시켜주고 그걸 놓쳤다라는 것을 알았으면 그것을 지금부터 잡아나가면 됩니다라는 것을 해주면 되는데 그 또한 부모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를 잘 모르는 부모들이 굉장히 대부분이더라는 거예요. 그 왜 그럴까라고 봤더니 부모는 그냥 되겠지라고 자기 기준에서 생각하다 보니까 거기에 그때그때 부모에 필요한 지식과 역량을 쌓아두지 못하니 아이와 소통하는데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벌어지더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런 말씀 하셔야 돼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아이는 저와 소통할 수 있고 아이와 싸우고 있다라고 하면 그것 또한 소통입니다. 갈등 또한 소통입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아이가 입을 닫는 거. 정말 소통하지 않고 무반응일 때 가장 두려운 것이지만 아이가 왜 그래 나 좀 가만히 둬도 라고 아이가 그냥 정말 발악을 하듯이 그런다 그러면 그 또한 기회가 아직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문제 아이를 만드는 것은 나도 모르게 과거를 지나가 보면 내가 비어있던 구석이 있지 않을까? 그러면 그 정서적으로 채워지지 못하고 또는 우리가 격려하지 못하고 또는 위로하지 못했던 그 정서를 지금이라도 해주면 됩니다라는 희망을 알려주는 것이 이 시기에는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어머니들을 보신다 그러면 이러한 팁과 함께 그러면 부모가 또 원하는 삶이 있잖아. 이 아이가 좀 이렇게 살아가줬으면 좋겠다라는 삶이 있잖아요. 그러한 삶을 적절히 조율하면서 타협하면서 이 아이의 삶과 우리의 노후도 함께 걸어나가는 함께 성장하는 그러한 대화의 팁, 그 다음에 정보의 팁, 교육의 팁을 함께 알려주신다 그러면 최상의 부모 교육이었습니다 라는 강의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지혜는 초등학교에게 우리는 학교 생활을 잘할 수 있게끔 격려를 많이 해주자 라는 것을 꼭 좀 많이 알려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괜찮아.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단다. 아유 그래. 그러나 이것은 실수가 아니라 경험일 뿐이야 라는 긍정의 말을 많이 해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지지해 주세요 라는 말을 그러한 대화법들을 여러분들이 가져가셔갖고 부모님들과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청소년 혹시 문을 닫는 청소년이 이미 왔고 이미 갈등이 너무 고립다라고 하면 서로 이해와 용서의 시간을 갖는 대화법을 조금 함으로써 어머니도 이 아이를 이해하는 시간, 아이도 부모를 이해하는 시간을 줄 수 있도록 좀 팁을 주신다 그러면 그들에게 많이 힐링과 많은 자신감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조금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강의를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대상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포커스를 좀 더 가져갈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가지고 가시면 좋겠다.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 제가 팁을 드리자면 제가 뭐 잘 나가는 강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앵콜을 받고 늘 좀 이렇게 하는 강사로서 만족도가 높은 강사로서 성공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듣고 싶은 말이 무엇일까를 굉장히 고민하고 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해주고 싶은 말, 내가 이끌고 싶은 방향이 아니라 너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어떤 방향이니? 네가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니? 그랬을 때 엄마로서 도움되는 말이 뭘까? 부모로서 어떠한 방향을 제시해주면 이 아이가 가고자 하는 길에 조금 더 불을 밝혀줄 수 있을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저는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이것을 가시더라도
내가 오늘 하고 싶은 말이 뭐지가 아니라 그들에게 어떠한 이야기를 해주면 도움이 될까를 잘 생각해 보신다면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있는 위치에서 좀 더 업그레이드 되고 많은 기관에서 많은 곳에서 앵콜 강의가 또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또 하나 부모로서는 엄마가 왜 이러지? 라고 우리 엄마가 변해가고 있네 라는 좀 엄마가 변해가면 아이도 변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코칭을 한 3개월 정도 하는 과정에서 보면 한 달 정도는 굉장히 격정기로 많이 부딪히더라고요. 그런데 2~3달 정도 지나가 보면 아, 엄마가 변화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고 느끼는 순간 아이도 변하더라고요. 그런데 청소년기 어머니들에게 또 한 가지 팁을 알려주셔야 되는 게 이것은 꼭 좀 알려주셔라. 아이들도 여태 많이 속았어요. 엄마가 변할게, 엄마가 잘못했어 했는데 엄마가 변하는 게 거의 없어. 왜냐고? 이것들이 간 보잖아. 이래도 엄마가 참아 라고 간을 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때 그 순간 참아야 되는데 참지 못한다. 왜? 내가 이렇게 참는데 너 진짜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야, 이 새끼야! 라고 바로 가잖아. 나의 인내력이 부족한 거야. 그런데 지혜로운 부모는 그걸 알아야 돼. 사람은 누구나 간을 보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 변했네. 그러면 엄마가 게임 이렇게 1시간 하라 그랬는데 10분 지났는데 조율하면서 엄마가 좀 기다려주네. 기다려주는 부모가 되라 그랬더니 갑자기 기다려줘. 좋았어. 그럼 내가 30분을 더 넘겼는데 엄마 기다리나 볼까? 이러면 우린 한계치 오잖아. 그랬을 때 좋은 말로 처음에 하지만 나중에 엄마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너는 진짜 이것밖에 못해! 소리가 지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럴 땐 우린 딱 얘기를 해야죠. 간 보지 말자. 엄마 지금 엄청 참고 있잖아. 너 지금 어제도 10분에서 엄마가 이게 그래 하고 조율했는데 오늘은 30분 넘는구나. 이거 너 간 보는 거야. 엄마 간 보지 말고 우리가 약속했던 걸 잘 지켜줬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녀석이 깜짝 놀래. 왜? 그 녀석도 자기가 간 보는지 몰라. 그게 가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엄마 간 보지 마. 엄마 지금 엄청 노력하고 있잖아. 기다려주고 있잖아. 우리 서로 조율해야 되잖아. 다음부터 간 보지 말고 서로 조율해서 잘했으면 좋겠다. 라고 그 아이가 성찰할 수 있게끔 또 던져주세요. 그러면 한 번씩 가끔씩 우리가 한계치를 정했는데도 이 녀석이 한계치를 자꾸 간을 봐요. 그럴 때마다 또 간 보냐? 라고 웃으면서 얘기해줘야 돼요. 그러면 아씨 엄마한테는 안 되네.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러면 조율하고 협상하고 타협하러 들어와요. 그래서 협상 테이블에 앉게끔 하는 것도 부모의 지혜로운 역할이다. 그래서 사춘기 아이들에게는 부모가 웃으면서 그걸 화내기보다 간 보지 마라. 이제 엄마도 힘들어 죽겠다. 참는데 이렇게 좀 웃으면서 아이가 이것이 간 보는 행동이라는 것도 좀 알려주는 게 중요한 하나의 팁이다 라고 알려드릴게요. 이거 알려드리면 부모들 되게 재밌어요. 맞거든요. 예, 그렇죠. 그런 얘기 꼭 한번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의 인내는 결국은 아이들을 빨리 관찰하고 판단하는 게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신기하죠? 예, 이런 거 얘기 재밌죠? 예, 그래서 결국은 부모 교육, 가정 교육의 목적은 자녀의 자조 능력을 키우는 거예요. 왜 협상해야 되고 왜 조율해야 될까?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야 되죠. 그러면 우리는 한계치를 왜 정해줘야 될까? 이 더 이상을 넘어가면 누군가에게 피해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알려줘야 되고 이렇게 했을 때는 우리 가정에서 이건 좀 힘들지 않을까에 대한 서로의 배려의 존중 이러한 모든 인성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내가 할 수 있는 것 또는 내가 여기 선을 넘으면 안 되는 거에 대한 한계치를 좀 정해주고 어른이 되어서 사회에 진출했을 때도 이러한 것들이 인간관계에서도 조율될 수 있고 타협할 수 있고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아이를 오롯이 사회적인 동물로서 키우는 것이다. 결국은 가정에서 무엇을 하면 좋을까? 한계를 정해주되 조율과 조화로움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화를 통해서 조율하는 능력을 키워야 되더라. 또 하나 규칙을 정하되 가드라인을 정하되 서로 존중과 배려가 있어야 되더라. 또 하나 우리가 한계치와 규칙을 정하지만 용서하지 못할 일은 없더라. 이해하지 못할 일은 없더라. 그러면 잘못했을 때 죽을 듯이 잘못했다라고 이 아이에게 잘못은 이야기하되 이해한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 다음에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을까요? 라고 협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를 통해서
이 녀석이 내가 이해받고 용서를 받았으니 이 일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깨달음, 성찰을 줄 수 있는 부모의 소통이 매우 중요하더라. 또 하나, 이로 인해 가족의 소중함, 감사, 사랑을 느낄 수 있게끔 이 또한 네가 이러한 실수를 통해서 너가 오늘 이렇게 또 성장할 수 있으면 너무 감사하고 네가 그로 인해 엄마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너무 고맙고 사랑한다라는 건강한 소통, 표현하는 소통이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결국은 부모의 걱정, 또 하나 조바심, 이러한 것들의 조절 능력이 굉장히 아이와 소통에서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집만의 가이드라인, 원칙을 정하는 것이, 그러니까 제가 코칭을 하다 보면 어머니들 중에 이런 부모님들이 계셔요. 선생님, 저는 굉장히 아이 방목적으로 키웠어요. 아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끔 했고요. 아이에게 엄청 존중해줬어요. 배려해줬어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아이가 왜 지금 게임을 그만두지 못하고 왜 이거에 대한 한계치를 왜 이렇게 지키지 못할까요? 라고 봤을 때는 부모들이 착각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방임과 방목의 차이를 구분짓지 못하는 경우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해드리죠. 어머니, 방목은 어머니 왜 목장 가면 우리는 울타리가 기울어져 있어요. 이 산 전체가 너네들이 뛰어놀 수 있는 산이야. 여기에 있는 목장들의 풀을 다 뜯어먹으렴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분명한 가드라인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죠? 우린 펜스를 쳐놓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머니는 이 펜스가 없게 야, 이거 다 산이 내 산이니까 너 마음껏 가서 뛰어먹고 놀다 와, 이거였던 거예요. 그러니 아이는 이것을 한계를 정하거나 규칙을 지켜야 될 필요성을 여태 못 느꼈는데 어머니는 그것을 방목이라고 잘못 생각한 거예요. 방목도 분명한 가드라인이 있어야 됩니다 라는 얘기를 하면 그때서야 맞아요, 그거 없었어요, 제가 굉장히 허용적으로 키웠어요, 그래서 떼쓰는 아이였어요 라고 그때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자신들이 양육에 있어서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부모님들에게 이런 얘기 진짜 많이 드리거든요. 그럼 어머니들 또 펑펑 운다. 내가 잘못했나 싶어서. 그럼 내가 얘기해요. 자책하지 마세요. 저도 우리 아이 키웠던데 생각해보면 막 미칠 것 같아. 나 왜 그랬을까? 내가 머리 쥐어뜯고 싶고, 정말 우리 아이와 6년 동안을 필통 쪽지 소통을 했지만, 초창기 때 썼던 필통 쪽지를 보면 진짜 찢어버리고 싶을 정도로 내가 어떻게 이런 단어를 썼지? 왜 우리 아이에게 이렇게 부정의 단어를 많이 썼을까? 너무너무 부끄러울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것을 시행함으로써 이 단어보다 이 단어를 썼을 때 이 아이의 변화가 좀 더 빠르다라는 것을 알아차렸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지금 해나가는 행위가 중요한 것이지 과거에 대해서 자책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리고 자책할 일이 아니라 그로 인해 어머니도 오늘까지 이렇게 성장해 온 거다라는 어머니들에게 힘을 많이 주셔야 돼요. 근데 대부분 다 겁준다? 어머니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잘못하셨잖아요. 막 이러면서 어머니들에게 막 그러시는 경우가 있으시거든요. 가끔 보면. 그래서 어머니들 그것 때문에 다른 데 가서 상처받고 또 저한테 위로받고 울고 오시는 분도 계셔요. 그래서 그럼 제가 그랬죠. 뭐 잘했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잘못했다고도 할 수 없다. 몰랐으니까. 근데 자책은 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도 아직도 많이 부족한 부모다. 내 자식에게 물어봐라. 너 엄마 만족하냐? 그러면 자식 입장에서 부모가 다 100% 우리 어머니 너무 훌륭한 사신 이런 분 없다. 이런 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완벽하려고 부모가 하지 마라라는 얘기를 참 많이 드리는데, 때로는 부모들에게도 위로해 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 저는 강의를 하면서 저 또한 집에 들어가면 학부모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가 욕심이 없으면 그건 사람이 아니잖아. 내 자식 잘 되길 바라는 건 당연한 거잖아. 그래서 저는 얘기해요. 우리 신랑이 나랑 막 싸우고 있는 거 보면, 우리 아들하고 싸우고 있는 거 보면, 야, 너 어디 가서 부모 교육 한다 하지 마라. 이거 그대로 찍어서 정말 올리고 싶다. 이럴 정도도 있거든요. 그럼 난 웃으면서 얘기하잖아. 웃기지 마라. 난 솔직히 얘기한다. 우리 아이랑 싸울 땐 피 터지기도 싸운다고. 그것도 소통이라고. 그러면서 얘기한다. 나는 100% 훌륭한 부모가 아니고 100% 완벽한 부모가 아니다. 그런데 내가 왜 부모 교육을 하느냐? 내 성찰을 위한 거다. 또 하나, 나의 내려놓음을 실천하기 위해서다. 아는 만큼 기다려줄 수 있고, 아는 만큼 10번 보세요. 10번 하늘 거 내가 5번 참을 수 있으면 이 아이에게 독화살은 5번밖에 쏠지 않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점점 좀 참으면 10번 독화살 날릴 거 3번으로 줄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부모도 실수를 하고 부모도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때로는 나의 생각과 이성과 상관없이 감정에 휘둘려서 나갈 때도 있어요. 말이 이 아이에게 상처가 될 줄 알면서.
그런데 중요한 건 10번 독화살을 맞고 자란 아이보다는 5번 맞은 아이가 나을 것이고, 위로받지 못한 아이보다는 위로받은 아이가 낫기 때문에 내가 완벽한 부모가 아니고 훌륭한 부모는 아닐지라도 함께 소통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부모는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나는 나 스스로에게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부모 교육을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강사들이 굉장히 훌륭한 척 하지만 우리는 다 알잖아. 우리는 집에 가서 우리가 어떤 인간인지. 그죠? 그래서 솔직해질 필요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인간미 있잖아요. 저는 오히려 그게 저의 강의 굉장히 특장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결국은 소통을 하는 지혜는 결국은 가정의 문제 해결을 하는 능력과도 직결되어 있다. 그래서 결국은 소통이라는 능력은 문제 해결 능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부모의 지혜로운 소통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부모의 감성 리더십, 소통 리더십, 결국은 리더십이라는 소통으로 리더십을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저는 감성 소통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자극이나 자극의 변화를 느끼는 성질이래요. 근데 느낄 감, 성품성이래요. 근데 사람들마다 느끼는 게 다 다르고요. 표현하는 게 다 다르대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보면 마찰이 있거나 서로 갈등이 있는 사람 보면 저 사람을 이해하고 저 사람의 성질을 이해하고 저 사람이 느끼는 게 나와 다르다라는 것을 인정해주기보단 저 사람 왜 저래? 저 사람 틀린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그 사람과 우리는 갈등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갈등이라는 것은 서로 인정해주지 않고 수용해주지 않고 저 사람의 다름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더라. 그런데 우리는 느끼는 것이 서로가 다 다르고 표현하는 것도 서로가 다르고 태어난 성질도 다 다르더라는 거죠. 예, 그렇다 그러면 커뮤니케이션, 서로가 오해 없이 통하는 것, 그것을 뭐 비언어적 표현도 좋고 언어적 표현도 좋지만 저는 사실 우리 아이가 귀가 들리지 않거든요. 오른쪽 귀가 없이 오른쪽 귀를 들을 수 없게 태어나다 보니까 유아기 때까지는 가정에서 부모와 지내는 시간이 더 많기 때문에 너무 밝게 잘 자랐고 너무 감사하게도 막 자신감 뿜뿜하면서 자랐는데 초등학교를 얘가 다니면서 조금 느린 것을 아이들은 못한다라고 비난하기 시작했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 녀석은 엄청 상처를 많이 받고 자존감이 바닥까지 떨어질 때가 있었죠. 예. 그랬을 때 제가 부모로서 해줄 수 있었던 이야기가 뭐였냐면 그거였어요. 예. 너는 못하는 것이 아니라 느릴 뿐이다. 그 아이가 자존감이 바닥에 내려가서 준영아 엄마랑 뭐 하자 이랬더니 엄마는 아니고 못하는 아이잖아요. 얘기했을 때 정말 하늘이 무너지고 피가 거꾸로 쏟더라고요. 부모로서. 예. 그런데 그때 제가 느꼈던 게 지금 이 녀석에게 필요한 건 간절히 필요한 건 나구나라고 느끼고 제가 좀 외부 활동을 많이 정리하고 집에서 레슨하고 대학교 강의만 딱 나가고 외부 연주 활동을 좀 많이 줄이면서 이 아이와 함께 책을 읽고 이러한 시간을 굉장히 많이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녀석이 학교 갈 때마다 포스트잇에 필통 쪽지를 통해서 이 녀석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제가 처음에 초등학교 1학년 때 겨울방학 때부터 필통 쪽지를 쓰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 이 아이가 자기도 머쓱하고 친구들한테 비난받고 비판받다 보니까 자기가 그 행동을 우스갯스러운 행동으로 자꾸 표현하기 시작해서 그걸 좀 고치고 싶어서 이렇게 하지 말고 저렇게 하지 말고 정말 너무나 부끄럽게 그러한 말 표현들로 제가 다 썼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 내 글을 보니까 다 부정적인 단어예요. 그 순간 제가 너무 부끄럽고 너무 내가 한심해 보이고 정말 펑펑 울었어요. 그 다음부터 쓰는 단어가 사랑하는 준영아, 늘 사랑하는 준영아부터 시작되죠. 이렇게 하면 더 좋지 않을까? 네가 이런 생각이 들 때는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아. 좋을 것 같아. 좋은 행동으로 계속 얘기를 하니까 이 녀석이 좋은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지 말고 하니까 이 녀석의 행동은 더 한계치를 정해놔 버렸더라고요. 그걸 제가 느끼는 순간 결국은 이 녀석을 좀 더 소심하고 더 안으로 들어가게 했던 것은 내가 아니었을까라는 반성도 좀 사게 되었어요. 근데 그때부터 이 아이에게 이럴 땐 이렇게 해보면 좋을 것 같아. 이럴 땐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것이 성공의 경험이 되었던 거예요. 엄마가 이렇게 하라니까 이런 좋은 경험이 되었네. 그러고 나서부터 이 아이가 점점점 자존감이 올라오고 초등학교 4학년, 5학년이 가면서 점점 더 학교 생활도 적극적으로 하게 되고 운동도 혼자 하는 수영, 뭐 탁구 이런 것만 하는 아이가 농구도 하기 시작하고 축구도 하기 시작하고 바뀌더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녀석이 왜 안 바뀔까? 물론 부모도 속상하죠. 하지만 이 녀석은 분명히 어렸을 때 부모에게 사랑을 듬뿍 받았기 때문에 그 힘은 가지고 있다는 걸 제가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소통을 했던 것이 이 녀석을 가장 크게 변화시켰던 것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래서 지금도 우리 아들은 가끔 힘 떨어지는데 누가 내 필통에 쪽지 좀 넣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저는 그날 밤에 이 녀석에게 또 힘주는 메시지를 넣어주면 그 다음날 표정이 확 다르고 그래요. 고등학생인데도 그래요. 중학교 올라와서 좀 안 썼더니 요즘 필통에 쪽지가 뭐 서운하게 들어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조금 이 녀석의 기질은 그런 걸 표현해 주는 걸 좋아하는 기질이라는 거, 저와는 정반대라는 걸 알게 되었죠. 그래서 나에게 맞춰서 이 녀석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그 녀석에 맞추게끔 제가 하다 보니까 이 녀석이 좀 더 빠르게 변화가 오더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결국은 리더십은 무리를 다스리고 이끌이는 지도자잖아요. 그러면 리더라는 것은 보스라는 것은 이렇게 해라고 지시하잖아요. 근데 리더라는 것은 우리 함께 가자 하잖아요. 그래서 부모라 그러면 너 이렇게 해야 돼가 아니라 우리 함께 변화하자. 우리가 이렇게 함께 해보자라는 말을 참 많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저희 집에 초등학교 때까지 왜 아파트 베란다 보면 유리잖아요. 유리에 쓰는 펜 글씨 있죠. 그걸로 빽빽히 적어놨어요. 왜냐면 남자아이다 보니까 저도 잔소리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또 남자애들은 반복해서 말하는 거 싫어하니까 월 미션, 한 달의 미션, 일주일의 미션 이렇게 해서 저희가 가족회의를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칭찬 릴레이, 엄마는 아빠에게 칭찬하고 아빠는 아들에게 칭찬하고 아들은 엄마에게 칭찬, 이렇게 칭찬 릴레이도 하고 감사 이런 것도 표현하고 표현하는 것들 많이 하면서 가족만의 미션들을 계속 한 6년 정도로 같이 하다 보니까 그냥 가족 공동체가 된 것 같아요. 와,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신랑도 사실은 경상도 남자잖아요. 결혼했을 때 밥 먹자 소리, 자자 소리도 이렇게 했다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표현을 너무 잘해요. 옛날에 내가 뽀뽀해달라 그러면 남자가 그런 거 함부로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랬거든요. 요즘에는 뭐 뽀뽀하자 그러면 수도 없이 뽀뽀도 해주고요. 왜냐고요? 제가 좋아한다라고 요청하거든요. 여보 나는 스킨십 되게 좋아해. 뭐 이런 거 얘기하다 보니까 요청도 잘하고 엄청 집에 그러다 보니까 표현을 잘하다 보니까 웃을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 신랑도 변화된 게 이유가 뭐냐면 아이가 변한 모습을 보는 거예요. 아이가 변하는 모습을 보는데 똑같은 말을 해도 아이가 말을 하는 거와 자기가 말을 하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아이가 지적을 해요. 아빠, 엄마가 그걸 물어보는 게 왜 물어보겠어? 이 얘기 듣고 싶어서 물어보는 거 아니겠어? 아빠는 좀 생각 좀 하고 얘기해. 엄마가 그렇게 얘기를, 아빠가 그렇게 대답을 하면 엄마 마음이 어떻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 신랑이 라고 바꾸더라고요. 왜냐고요? 아이가 바뀌었잖아요. 그러니 자기도 아이에게 말을 할 때 저에게 말할 때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 가족의 소통에 있어서는 지금은 굉장히 유해졌다. 그리고 굉장히 유쾌해졌다. 웃을 일이 많아졌다. 라는 것을 좀 많이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그때도 우리 신랑이 조금 제가 그랬죠. 계획적인 사람이라고. 제가 애니어그램을 공부하면서 좀 저에게 많이 더 도움이 됐던 게 제가 우리 아이 초등학교 4학년 때 애니어그램을 자격증 공부를 시작했거든요. 그때 우리 아이 손잡고 같이 서울을 갔었죠. 같이 서울로 다녔는데 그때 우리 아이도 굉장히 많이 바뀌었던 이유가 뭐냐면 우리 아이는 좀 소심하고 남이 말하는 거에 대해서 가슴 속에 묻어놓는 스타일이더라고요. 상처를 이렇게 쟁여놓는 스타일. 근데 모든 사람이 자기와 같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걸 좀 털어버리면 좋은데 이렇게 담아두다 보니까 그 말을 또 신경 써서 행동에 제약이 느껴지고 또 행동에 제약이 느껴지고 이런 스타일이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는 분명히 우리 아이에게 상처를 주려고 말한 게 아닌데 그 아이의 기질에 따라 직설적으로 얘기한 건데 이 아이는 상처를 받고 있더라고요. 근데 애니어그램을 공부하면서 사람의 유형에 따라 이렇게 막 자기도 같이 듣다 보니까 그 친구가 나에게 상처 주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 친구의 말하는 그 친구의 기질이 그렇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고부터는 친구 관계가 굉장히 원만해졌어요. 왜냐고요? 다 모두가 나 마음 같은 줄 알고 혼자 상처를 끌어안고 살았던 아이가 모두가 다 다르구나라는 것을 이해하는 순간 자유로워지더라고요. 근데 저 또한 그랬어요. 저도 약간 일할 때는 굉장히 완벽 성향을 좀 갖고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나도 사람을 대할 때 나의 기준으로 대하구나. 그걸 딱 아는 순간 다름을 인정하는 순간 굉장히 자유로워지더라고요. 근데 그걸 가장 먼저 적용시킨 게 우리 신랑한테였어요.
저 사람이 계획적으로 사는 거 머리형이라 그렇구나. 저 사람이 행동이 느린 게 왜 저렇게 느릴까? 난 속이 뒤집어질 것 같은데 왜 저렇게 느려 터졌을까라고 아는 건 순간 저 사람은 모든 게 생각하고 느끼고 움직이는 사람이니 당연히 결정이 느리고 행동이 느릴 수밖에 없구나. 그러면 그 행동을 조금 땡기기 위해선 내가 이러이러한 방법을 좀 쓰니까 조금 행동이 빨라지고 우리 신랑도 내가 이렇게 말하니까 이제 찰떡같이 알아듣고 나에게 맞춰주더라는 거예요. 공부법도 칭찬법도 아이들마다 좀 달라요. 예, 머리형에게는 담백하게 사실적으로 칭찬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자료 정리가 아주 훌륭했네. 아우 상장님 논리적으로 준비 잘했다. 개인적으로 조용히 해야 돼요. 한 번에 간결하게. 예. 그 다음에 얘들에겐 지나치게 칭찬을 자주 하면 신뢰를 안 가져요. 예, 나의 실질적에 따른 정당한 보상도 필요해요, 이들에게는. 그래서 아이들에게 저는 가슴형이라 자주 칭찬해 주거든요. 머리형과 장형에게 자주 칭찬하면 부모는 약발로 칭찬한다라고 오해해요. 그래서 아이들의 성향에 따라 칭찬을 해줘야 돼요. 내 아이가 머리형이면 담백하고 사실적으로 해줘야 된다. 그러면 나는 머리형인데 칭찬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내 아이가 가슴형이다. 이러면 내 아이에 맞게끔 자주 진실한 마음을 담아서 정말 연기하듯이 어머 웬일이야 넌 너무 좋다 얘 넌 이렇게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너무 좋아. 그러면서 여러분들 우리 아이가 이렇게 했어요. 공개적으로도 살짝 해주고 자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아이는 칭찬을 받으면 최고의 활력을 받았다. 엄마가 나를 무지무지 사랑해준다. 이렇게 느끼는 아이기 때문에 자주 어떠한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않고 칭찬을 많이 해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또 하나 장형은 포상이 있어야 돼요. 뭐 신발, 뭐 이런 딜을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대로 한번 크게 공개적으로 해주셔야 돼요. 화끈하게. 또 하나 보상했는데 액수가 적으면 연락 승질내요. 이게 상대방이 신랑이 될 수도 있고 어른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 이런 것들을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장형이 두고 크고 한 방에 뭐 누가 밥 산다 그러면 어머 누가 밥 샀잖아. 조용히 있으면 안 돼. 막 큰 자리 어머 여러분들 누가 밥 산대요. 뭐 웬일이야 김은정 선생님 밥 산대. 여러분 김은정 선생님한테 박수 한번 주세요. 공개적으로 박수까지 줘버려야 돼. 그래야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간 생활을 하면서 딱 그런 거 느껴질 때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도 좀 때따라 다르다. 그럼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냐. 머리형은 하나부터 열까지 다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왜 설명을 잘해주는 학원. 자료가 굉장히 풍부한 학원을 보내셔야 돼요. 근데 장형을 그런 학원 보내면 장형은 와씨 공부 어렵다. 와씨 공부 어렵다. 어려운 공부는 못하겠다. 이렇게 딱 돼요. 그래서 장형은 그러면 쉽고 간단한 핵심만 탁 주면서 계속 풀어보면서 반복적으로 풀어보면서 스스로가 와 그래 감 잡았어. 그러고 나서 질문을 던질 때 제대로 알려줄 수 있게끔 하는 학원을 보내면 좋다. 그럼 가슴형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함께 해주세요. 어떻게 함께 해주세요? 선생님 칭찬 많이 해주세요. OX 할 때도 절대 짝대기 긋지 마세요. 세모해주세요. 이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선생님은 아유 이거는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세모 이렇게 하고 나서 딱 해야 돼요. 그럼 짝 끄면 흥칫뽕 나 선생님이랑 수업 안 해. 이렇게 돼요. 그래서 가슴형은 선생님이 학교 어디 나왔는지 잘 가르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아이와 소통을 많이 하고 칭찬을 많이 해주고 격려를 많이 해줄 수 있는 가슴 따뜻한 선생님을 찾아주는 게 중요합니다. 네, 이해되셨죠? 그러면 이러한 것까지 만약에 부모 교육에서 탁 알려주신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만족감이 태어나겠죠? 아닌가 보네. 알았어요. 예, 그러면 부모 스타일은 그럼 어떨까? 그럼 크게 머리형은 유비무환. 없어도 걱정 안 해도 될 거 걱정하고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가고 이러니 장형의 자식이 봤을 때는 부모 보면 한심해 보여. 왜 저렇게 걱정해? 한번 해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러면 만약에 부모가 야 해봐! 할 수 있어! 막 이렇게 막 윽박지를 무조건 할 수 있다고 얘기해. 근데 아이는 머리형이야. 그럼 부모가 왜 우리 부모는 생각도 없이 저렇게 자꾸 질러대고 해보라 그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스타일대로가 아니라 내 아이의 기질, 상대의 기질에 따라 그 변화되는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그러면 만약에
내 부모의 스타일이 유비무한 리더십이다. 만약에 코칭 받으러 오시는 분도 상담 받으러 오면 치밀하게 사전에 준비하고 계획하는 것들을 미리 이렇게 해줘야 되고, 자녀가 머리형이면 신중 고민형이다. 그럼 분명한 지침서와 시간 계획까지도 같이 해서 함께 해야 된다. 예, 이해되셨죠? 그럼 가슴형의 부모는 잘 도와줘요. 예, 인간적인 교류도 되게 좋아해요. 예, 그러면 내 아이가 가슴형이면 되게 다정다감해요.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가 필요하구나라는 걸 알아야 되죠. 그래서 아이에게도 엄마는 걱정이 많아서 그래. 그래서 치밀하게 엄마는 좀 계획을 세우는 편이야 라고 아이에게 이해를 시키는 게 중요하겠죠. 서로가 다 다르잖아 라고 얘기해주면서. 그러면 내 아이가 장형이라 생각이 없으면 얘네들은 학원 간다고 가방 메고 나가잖아요. 30분 뒤에 영어학원 가서 앉아서 이제 그때서야 아 내가 영어학원에 공부하러 왔구나 하고 나중에 느끼는 애들이에요. 그럼 얘네들은 생각이 없이 일단 행동으로 일단 가거든요. 그랬을 때 얘네들의 생각의 힘을 키워주기 위해서 잠깐! 네가 지금 무슨 행동을 하려고 그러지? 왜 하지? 이건 뭐 때문에 하지? 이러면 잠깐만 내가 뭐 하려고 그랬더라? 이것 때문에 하는 거지. 그렇지. 그럼 학원 왜 가는 거지? 이것 때문에 가는 거지. 그러면 오늘 영어학원은 뭐 배우러 가지? 투부정사 배우러. 그렇지. 목적의식을 지속적으로 생각하게 해주는 게 중요해요. 이해되셨죠? 그럼 이 아이는 생각하는 힘과 움직이는 힘이 같이 성장하시겠죠. 그래서 너가 어떠한 행동을 하기 전에 생각부터 한번 해보자 라고 자꾸 훈련을 시키는 거야. 머리형에게는 생각하고 느끼고 움직이다 보니까 생각하고 느끼고 움직이면 다행인데 생각하고 느끼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행동을 절대 안 해. 그러다 보면 늦어 터졌어. 결정장애. 나 같은 사람은 기다리다 속 뒤집어져요. 네, 그랬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A, B, C가 있지? 그럼 A의 결과는 이렇게 나오고 B의 결과는 이렇게 나오고 C의 결과는 이렇게 나와. 그럼 너는 어떤 것을 선택할지 한번 선택해봐. 라고 선택의 한계를 한 3, 4개로 좀 합축시켜서 그러고 나서 제시해주면 이 아이는 선택하고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조금 빨라진다. 라고 해주면 되고, 가슴형은 왜 느릴까, 왜 걱정이 많을까, 왜 두려움이 많을까 할 때 함께 해주셔야 돼요. 우리 아이가 머리형이 가슴형이었잖아. 몰랐어요. 계획만 세워주면 될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계획 세워주고 함께 해야 되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복잡 다양하다. 그래서 어떤 것이 딱 규정적기는 힘들어요. 하지만 그 상황과 거기에 이 아이가 지금 처해 있는 이 모든 것에 있어서 복합적으로 생각하고 처방전을 좀 내려주면 좋을 것 같다. 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예, 이런 거는 넘어갈게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했던 건 이 2가지였어요. 지혜로운 부모의 단계 역할과 통하는 부모의 감성 소통이 있었어요. 도움이 얼마나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여러분들께 도움드리고자 강사의 팁들, 또 하나 부모 교육으로서 저는 이렇게 방향을 제시해 드립니다 라는 것. 그러나 저의 컨텐츠가 부모 교육 컨텐츠만 해도 수십 가지가 있거든요. 예, 근데 이건 하나의 그냥 단편적인, 제가 부모 교육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소통에 포커스를 뒀다라고 하면 여러 가지 컨텐츠 중에 나이별로 연령대별로 제가 하는 어디다 포커스를 좀 맞추면 좋겠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해 보시고 염두해 보시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집에 항상 이렇게 걸어져 있는 글귀입니다. 저에게도 하는 말이기도 하고 우리 아이에게도 했던 말이에요. 저희 집 대문에 늘 붙여져 있는 말인데요. 저는 우리 아이에게 좀 힘이 돼주는 부모, 안전지기로서 나이가 들어도 부모라고 생각하면, 엄마라고 생각하면 늘 따뜻이 포근히 와서 도움을 청할 수 있게끔 좀 오픈을 해주자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홀로 섰을 때 또 강한 힘, 그다음 따뜻한 마음, 옳고 그름을 판단할 정신을 좀 새겨놓으면 어떨까라는 마음에서 이걸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늘 아들 학교 가면 아들 힘, 마음, 정신 이러면서 파이팅! 뭐 이러고 했던 건데 이 얘기를 초등학교 5학년 때 우리 아들이 저에게 해주더라고요. 제가 일 때문에 조금 아침부터 이렇게 전화가 좀 길어져서 이 아이 학교 가는 걸 못 봤는데 학교 마치고 나서 엄마 일 해결 잘 됐냐고 전화가 왔어요. 엄마 미안해. 아침에 엄마 통화한다고 준영이 학교 가는 거 못 봤어. 미안해. 이랬더니 괜찮아. 엄마 알지? 근데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에도 이겨내는 힘이라고 저에게 다시 되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늘 부모들한테 얘기를 해요. 저에게 부모 교육을 왜 하냐라고 물어보시면 제 스스로 제가 성찰하고 제 스스로 제가 내려놓기 위해서입니다 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잖아요. 또 하나가 복수당하는 부모가 되었지 않기 위해서요. 내가 던진 말이 부메랑이 되어서 저에게 우리 아이는 분명히 던질 거라는 거죠. 그랬을 때 저 스스로에게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도 이겨내는 힘,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마음,
그러나 내가 사회적 규범에서 어긋나는 일은 저도 좀 싫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정신 이러한 것들을 좀 갖추고 살자라는 저에게도 있었고 우리 아이에게도 해주고 싶은 말이어서 늘 이 말을 우리 아들에게 많이 해줬던 것 같아요. 그 외에도 수많은 말들이 많지만 예, 오늘은 제가 이렇게 한번 마무리해 볼까 해요.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예, 또 얼굴 보면서 채팅창을 통해서 질문 받고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